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여의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가 박근혜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오늘이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9년 만에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밖에 좀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지금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달라진 지금 건 이제 아니고 과정이죠. 적폐 청산을 문 대통령이 사실 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적폐 예. 청산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제 국정기억 100대 과제의 가장 우선이 이제 그 적폐 청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이명박 전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 자체가 엄청난 변화죠. 사실 19대 대선은 12월 20일 날 치러질 예정이었잖아요. 네. 이제 열흘 후에.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근데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졌던 네. 것이고 네. 그야말로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주권자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건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오늘이 이제 탄핵이 의결된 날이었는데 탄핵 의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적이 있죠. 예. 그러나 결국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동안 헌정 유린이라든지 권력을 사유했던 거 그리고 어떤 공적인 어떤 권력 제도 기구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비선에 의해서 운영돼 왔던 면이 대단히 많았던 거였잖아요. 예. 국가정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이 수사 중인 것인데 네. 향후 이제 어떠한 개혁 입법, 어떠한 민생 조치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지 이 적폐청산 수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오르락내리락 더 넘고 있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지난 총선 때와 지금 탄핵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의회의 권력 지형이 많이 바뀌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의 의회 권력 지형은 그때가 그대로라 하더라도요. 민심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의석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점이 탄핵이 준 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럼 김소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네. 1년 전을 회고하면서 1년 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앞이 복잡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참 격세지감인데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로 나왔던 구호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 아니었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격동시켰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때 요구했던 국민의 나라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땅만 파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임기가 5년인데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런 기대도 있지만 적폐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 있고 균형 있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그 나라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공직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정권은 공직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새 보면은 세월호 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전 정권이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보고 누락 문제나 아니면 요새 있었던 뭐 낚싯배 전복에 대한 해경의 그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직도 혼란이 있다라는 네. 예가 있으면서 이게 빨리 좀 안정이 돼가지고 사회가 제 틀을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네. 분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뀌지 않은 정치권 또 공직 사회에 대한 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과제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과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도 안 한 시작해야 거죠. 될, 시작도 풀어나가야 안 될 한 과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한 없이 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라든지 어떤 그 정확한 처벌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군요. 예. 국민들이 바랐던 주권자들이 바랬던 우리 사회 구조의 개혁 이건 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미래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건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과거고 향후는 미래다가 아니라 예. 이것과 이것은 동전이 양면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이른바 피로감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 본격화된 게 넉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사실 예. 뭐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그동안 쌓여있던 이른바 적폐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회 일반적인 적폐를 떠나서 그런 공식 제도 권력기구 내의 적폐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런 쪽에 일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보수 야당의 일각에서 피로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그들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우리 사회가 평등이 대단히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구조예요. 기득권의 어떤 이런 기득권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잖아요. 불평등의 정도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 바꾸라는 것의 그 전제는 바로 그러한 기득권이나 이러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적폐청산과 미래 우리 사회의 특권 구조 이런 걸 바꾸는 게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하고 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단절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맞지 않는다. 지금 1년 12월 9일 날 지난해 오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때도 12월 2일 날 원래 표결에 들어가려 하다가 예. 국회가 여야가 여러 가지 정책 셈법 때문에 주춤했어요. 그리고 12월 9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도 새누리당이 62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었어요, 사실. 예.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의당과 그 이른바 저기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다 해도요. 국민의당 해도 안 200석이 안 됐었죠. 됐었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7개월.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3, 4개월 됐는데도 피곤감이 있다는 건 저는 전혀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 이 탄핵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각 당에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 각 당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은 좀 과했고 예. 야당은 많이 모자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1년을 기회로 해가지고 적폐청산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왜 민주당만 독식을 하느냐 뭐 그런 그 독식에 대한 거부 불쾌감 같은 예. 것들을 또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저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바른정당이 동의 안 하면 탄핵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제자리 그런 개념 같아서 좀 제 갈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보수 전체 비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은 지금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친홍과 반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격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역시 이 기존의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때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당 대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에서 완전히 장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안타까운 거는 역시 이게 1년 정도 지났으면은 탄핵이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으로 어떤 방향 지표가 돼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각 당이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잔불들을 정리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한 것 예. 같아요. 2006년도에 지금 국민의당 박주원 네. 최고위원이 그 주성영 그 한나라당 의원에게 DJ 비자금 자료를 제보를 했고 예. 그것을 2008년도 국정감사 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주의원이 이제 예. 뭐 제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결국은 DJ 비자금 아니다라고 예. 이제 밝혀졌고 벌금형까지 받았죠. 벌금형은 이제 주성영 의원이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신문지상에 의해서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이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2006년도에 제보를 했는데 왜 2008년도에 그것을 이제 제기를 했는지. 2년 동안에 갖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주성영 의원이 제보를 받은 게 박주원이다. 네. 박주원 최고위원. 그때 뭐 최고위원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박주원 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때 검찰은 박주원 최고위원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네. 하나의 의문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은 왜 그럼 그것이 2008년도에 끝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 예.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실관계도 달라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자신이 그 CD 양도성 예금조사 100억짜리를 주성영 의원에게 준 거는 맞는데 예. DJ라고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박주원 최고위원의 주장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경향신문 다시 이거는 확실히 DJ 비자금이라고 주성영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서로 달라요. 일단 진실 공방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일단 국민의당의 박주원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가 있으면서 국민의당 내부에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지역 의원들,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분들과 이 지금 안철수 측근들은 같이 가기 좀 어렵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DJ 비자금 문제를 바로 박주원 최고위원, 즉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그 당시 제기한 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다 보니까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이거 철저히 조사하자라고 가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 측은 이게 뭔가 당연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뭔가 음모론적인 게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직도 사퇴시키고 예. 당원권도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소장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측근이 이런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이 통합론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최고위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이런 사건이 터졌고 또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호남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가고 지금 갔죠. 예. 네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국민의당의 통합론에 대해서 굉장히 제동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아까 시기 문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왜 경향신문이 이 시점에 왜 지금이냐? 했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이게 일정 정도 패턴이 있거든요. 친여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부 정쟁을 하고 예. 그 정치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수사 들어가면 또 야권의 압박이 되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 궁극적인 타겟은 안철수 대표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시나리오로 보면은 예.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위협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제3세력이 되고자 하는 거고 예. 대안 세력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호남계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 교수님 얘기했듯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결국 수순만 남아있는 완전히 그 결별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 결국 언론에서 제시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고 그 결과 중도 통합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호남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욕을 먹어도 호남을 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홀대로 얘기하면서 호남에서 계속 배척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호남에 구애를 하니까 결국 대선 때 되니까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하면서 몰아주잖아요. 네. 다음 대선 때까지 일단 버티는 것이 안철수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나리오야 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예상됐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의연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호남에서 물표가 올 수도 있고 대안이 없으니까 호남의 다음 대선에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대응이 언제까지 버텨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정치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수가 하나하나 쌓이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든든한 커리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본질이 안철수 대표는 사실 아닌 거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이제 지형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네네. 2008년도에 박지원 주성영 의원이 이걸 폭로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2008년도는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한참 위기에 몰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 회장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강도 있게 이른바 표적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주 의원이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좀 국면을 전환시키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2006년도에 받은 자료를 2008년도에 또 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이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2006년도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주성영 의원에게 이제 그걸 갖다 줬는데 그때 또 한나라당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서 안산시장을 당하고 시장으로 또 박지원 측은 나왔죠. 이런 점들이 간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뭐 심리 보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추론할 수 없지만 네. 보다 중요한 건 진실의 문제예요. 예. 왜 그 당시 2008년도에 이걸 했으며 왜 DJ 비자금이라고 특정을 안 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네.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죠. 박지원 그렇죠. 최고위원은. 여전히 언론은 지금 경향신문은 이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단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끼치는 정치적 영향은 부차적인 문제죠. 이 본질은 역시 박지원 최고위원이 왜 그 당시 그렇게 했으며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은 사실은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하는 네네. 건 10년 전의 본질인 거죠. 좀 지금 짧게, 지금 정리해주셔야겠는데요? 예. 지금 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를 네. 보면은 결국은 뭐 타겟은 국민의당이고 안철수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요 씨는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원내대표 경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네. 누가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지. 1친홍 3비용입니까? 글쎄요,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그래도 김성태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무튼 김성태 의원은 뭐 친홍이라고 할까요? 비박이죠. 예. 그렇게 분류되고 있고 또 김무성 의원하고도 가까운 의원이니까 그런 점에서 김성태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른바 중립이라고 아까 화면에 나오네요. 홍문종하고 유기중 의원은 이제 친박 후보로 나왔고 한선교 의원은 조경태, 이주영 의원하고 나와서 단일화된 거예요. 지금. 예. 예. 경선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네. 저 상황 속에서 지금 김성태 의원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예.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죠. 또 이제 결선 투표라는 변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어느 50% 안 후보도 넘으면. 과반을 못 넘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립지대인 한선교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고 특히 이주영 의원을 지금 러닝메이트로 삼았어요. 정책위 의장으로. 한선교 예. 의원이 정책위 의장. 그럼 이주영 의원은 개파석이 옅은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지역도 이제 영남이고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조금 한성교 의원 쪽도 이제 그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도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막말 이번 경선에 변수되고 있기도 한데 예.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후보가 좀 강세이다 이런 느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3명의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단일화는 결과적인 것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1등은 어떻게 김성태 의원이기 만드느냐.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2등 싸움이에요. 지금 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김성태 의원이 첫 번째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2등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2등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선 투표로 후보 단일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셋 다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뭐 그 친박에서 뭐 그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2등에 뭐 친박 그룹이 됐다 그러면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홍을 선택할 것이냐 친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고 중립 의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양쪽 극단을 그러면 하고 제3의 대안을 하겠다 이런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등을 누구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2등을 해가지고 제3등의 표를 누가 끌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겠죠. 왜냐하면 3등이라고 하는 게 결집력 있는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등이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 3등표는 결국 1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구도에 있어서 누가 2등이 되고 2등이 어떤 명분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3등의 표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결론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일 날 치러지니까 12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